박완서 장편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8장 고향의 봄. 오빠가 와타나베 철공소를 그만두었다. 자기는 징용에 빠지고 자기가 취직시켜준 기술자는 징용에서 못 빼는 사건은 기어코 회사를 그만두는 데까지 이르렀다. 고향에 내려가 이 꼴 저 꼴 안 보고 농사나 짓겠다고 했다. 자기가 사무직이면서도 기술직이 사무직에 비해 차별 대우받는 것을 참지 못하고 밥줄을 걸고까지 저항하고 고민한 오빠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때가 어느 때인가? 각자가 자기 보신책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살아남을까 말까 한 세상이었다. 그러나 남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돌보지 않는 행위는 얼핏 보기에는 정의감 같으면서 실은 도피였다. 오빠는 국방복 입고 각반 치고 징박은 군화 신고 군수공장에 다니는 일을 못 견디어 했다. 그러나 시골의 큰 숙부가 면의 노무부장이 되지만 않았어도 오빠가 그렇게 선선히 신분이 보장되는 직장을 그만두지는 못했을 것이다. 면의 노무부장이란 면민중 노동력이 될 만한 장정을 징용이나 보국대로 뽑아들이는 일을 관장하는 부서였다. 숙부의 그늘을 믿는 마음이 그러한 용단을 내리게 했다면 그건 용기가 아니라 응석일 터였다. 마침 경성에 소계령이 내렸을 무렵이었다. 공습과 식량난을 핑계로 경성 부민들을 시골로 분산시키는 정책을 그렇게 불렀다. 사람뿐 아니라 일부 도심의 집들을 강제로 헐어내고 큰 길을 만든 것도 바로 그 소계령에 의해서였다. 정말 서울도 동경처럼 불바다가 되려나? 아니면 식량 반입이 끊겨 굶어 죽으려나? 내남 없이 전전긍긍할 무렵이어서 되레 엄마의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었다. 그러잖아도 시골의 숙부로부터 우리도 소개를 해서 내려오는 게 어떻겠느냐는 기별이 종종 오고 있는 터였고, 무엇보다도 엄마는 우리가 밥줄이 끊어져 낙향하는 신세로 마을 사람들에게 비칠 염려가 없다는 것이 중요했다. 그럴만도 했다. 엄마가 어떻게 자리 잡은 서울인가? 금의 환영은 아니라도 시국 탓이라도 하면서 귀향하고 싶었을 것이다. 서울의 작은 숙부도 얼음 도매상은 거의 폐업 상태였다. 얼음도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가게 안에는 숯과 장작이나 몇 단 놔두고 썰렁하게 해놓고 있었다. 그러나 상업적 감각이 뛰어난 숙부는 벌써부터 야미돌이 희끼꾼으로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었다. 통제 경제와 물자나는 필연적으로 귀한 물자의 암거래를 유발했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지하 경제로 높은 이익을 남기는 장사꾼을 그렇게 불렀다. 아버지와 다름없는 숙부네의 이런 숨은 경제력도 오빠가 안 입고 온 직장을 선뜻 그만둘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것이다. 숙부네도 우리와 함께 소개를 하겠다고 했다. 벌써부터 가게를 걷어치울 구실을 찾고 있었다고 했다. 몰래 사람을 만나서 수군대고 기차로 지방을 오르락내리락 하면 되는 야미장수가 꼭 서울에 살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 모든 일이 내가 2학년으로 진학할 무렵에 일어났고 해방되기 반년 전쯤이었다. 소개로 시골 가는 학생은 전학도 편리하게 돼 있었다. 학무국에 가서 소개하는 고장과 그 고장의 학교 중 가고 싶은 학교만 신고하면 되었다. 나는 개성의 호수돈 고녀를 신청했고 괴불마당 집도 팔려고 내놓았다. 박적골에서 개성까지 통학을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집만 팔리면 개성 시내에다 집을 하나 장만해서 숙부네와 같이 쓰자고 합의를 보았다.
야미장수라도 상업활동을 하려면 대처에 근거를 두어야겠기에 두 집 다 아주 박적고래만 틀어박혀 있을 수는 없는 형편이었다. 오빠는 엄마가 까무러치지 않을 정도로 뜸을 들여가며 충격을 주었다.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했다. 그럼 네가 연애를 걸었다고? 그런 표현은 나도 듣기 싫었지만 오빠도 듣기 싫었던 모양이다. 눈살을 찌푸리며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느냐고 했다. 지금이야 연애도 못 건다면 바보 취급을 하는 데 있어서 남녀 차별이 없지만 그때만 해도 엄마는 아들이 잠깐 실수로 연애를 거는 건 몰라도 오죽한 여자가 남자가 찝적댄다고 거기 걸려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연애를 거는 것과 바람이 나는 걸 같이 취급해서 종종 우리한테 처신하는 법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엄마의 그런 말투는 단박 상대방 여자에 대한 멸시로 들렸다. 그러나 엄마 입장에서 보면 오빠의 공손치 못한 태도가 그 여자에 대한 역성으로 들렸을 것이다. 효자 아들로 자타가 공인하는 오빠에 대한 배신감으로 엄마는 눈물까지 보였고 오빠는 자신의 불공을 빌고 또 빌었으나 여자를 한 번 보기만 해달라는 간청을 철회하진 않았다. 내가 졌다. 보기만 하는 거다. 본다고 섹시 얼굴이 다를 것도 아니고 내 체면이 깎일 것도 아니고 하는 선까지 양보를 했다. 그런데 선을 보러 가라는 곳이 하필이면 적십자병원 입원실이었다. 집이 팔려 짐을 쌀 때였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나는 전학 수속이 끝나 학교도 안 가고 있을 때여서 엄마하고 같이 가기로 했다. 집까지 적십자병원까지는 지척이었지만 나는 미지의 문을 여는 것처럼 흥분해 있었고 엄마는 한꺼번에 밀어닥친 일에 지쳐 보였다. 여자는 넓고 정결한 특실에 들어있었고 왜 입원했는지 모르게 멀쩡했다. 미리 오빠로부터 연락을 받은 듯 그 여자는 우리를 어머님과 작은아 씨로 불렀다. 어디가 아파서 입원까지 했느냐고 엄마가 물었고 그 여자는 감기로 입원을 했는데 다 나았다고 했다. 암만 해도 석연치가 않았다. 오빠는 우리가 시골 가기 전에 만나려면 병실로 찾아가야 된다고만 하고 그 여자가 무슨 병으로 입원했는지에 대해선 우물쭈물했기 때문에 곧 퇴원할 수 없는 수술을 받았으려니 했었다. 그래서 병원까지 가는 동안도 엄마는 연애 거는 여자도 마땅치 않은데 더군다나 몸에 칼자국 있는 여자를 내 집에 들일 수는 없다고 벼르곤 했다. 몸에 칼자국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았거니와 상당히 미인이었다. 어디가 특별하게 예쁘기보다는 요새 말로 하면 세련됐다고나 할까? 풍기는 분위기에 우리가 보아온 어떤 여자하고도 다른 멋이 있었다. 나는 엄마도 그 여자에게 끌리는 한편 꼴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 안 됐지만 엄마가 또 지겠구나 생각했다. 나는 가벼운 질투를 느꼈지만 동경하는 마음 또한 어쩔 수가 없었다. 엄마도 반쯤은 이 혼사를 반대할 수 없다고 체념한 듯 했다. 오는 길에 엄마는 오늘이 며칠이냐고 물으면서 오빠의 사직 이후 연달아 일어난 사건들이 며칠 만에 일어난 날을 헤아려 보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서울에 애면 글면 말뚝을 박은 일이며 외아들에 대한 기대와 자랑이 온통 허망한 눈치였다. 그날 밤 엄마는 오빠에게 그 여자가 무슨 병으로 입원했느냐고 따졌다. 오빠는 그 여자부터 엄마 보기에 어떻더냐부터 얘기해 달라고 했다. 널 호릴만 하더라. 엄마는 악을 썼다. 오빠는 그 여자가 늑막염으로 입원을 했는데 다 나아 곧 퇴원을 할 거라고 했다. 아, 얘서 더 무슨 소리를 들을꼬? 엄마는 신음했지만
침착을 잃지 않고 차근차근 그 여자의 환경을 따졌다. 천안의 딸만 넷 있는 집 막내딸이라고 했다. 명문여고 출신이라는 것밖에는 엄마를 실망시키는 조건뿐이었다. 양치는 생존에 계시지만 넉넉한 집안도 아니라고 했다. 꼬치꼬치 따진 끝에 특실에 입원시킨 것도 오빠의 도움이 컸다는 것까지 알아냈다. 새록새록 실망과 분노를 거듭하면서도 엄마는 오빠와 그 여자를 갈라놓을 자신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았다. 나하고 단둘이 되었을 때 엄마는 나에게 늑막염이라고 다 폐병이 되는 건 아니겠지? 하면서 한가닥 위안을 구했다. 늑막염은 대개 폐결핵으로 진행하고 결핵은 폐가 망신하는 무서운 병으로 인식되어 있을 때였다. 그런 와중에 나는 다니던 학교에 인사를 갈 경황도 없이 개성으로 이사를 했고 며칠 만에 학무국으로부터 호수돈으로 등교하라는 통지가 나와 저절로 전학이 되었다. 오빠는 서울에 처졌고 그 여자는 완쾌해서 퇴원을 해 고향으로 내려가 몸보신 중이라고 했다. 우리가 개성에 새로 장만한 집은 농바위고개 밑 남산동에 있었다. 박적고를 자주 드나들 것을 고려해 거기다 산 것 같았다. 호수돈 고녀하고도 별로 멀지 않았다. 엄마하고 처음 등교한 호수돈 고녀는 지대가 높고 화강암의 장중하고도 아름다운 교사에다가 마당이 넓고 녹지대가 많았다. 마침 벚꽃이 만발의 별천지 같았다. 그러나 왠지 내가 장차 다닐 학교라는 생각이 도무지 나지 않았다. 가뜩이나 부침성도 없는 데다가 우리 학교라는 생각까지 없으니까 꽁 하고 입 다물고 옆에 앉은 짝의 얼굴도 변변히 거들떠보지 않았다. 불과 한 달 남짓한 사이에 나에게 불어닥친 환경의 변화가 분하고 그래서 툭 하면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열흘쯤 다니고 나서 감기를 핑계로 며칠 결석을 했다. 분명히 꾀병을 앓을 작정이었는데 계속해서 미열이 있었다.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도립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라고 했다. 엄마는 그때부터 지나친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도립병원에서 찍어본 엑스레이 결과는 폐침륜이라고 했다. 폐 소리만 들어도 질겁을 한 엄마는 혹시 폐병이 되는 것은 아니냐고 했고 요양을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의사의 대답을 얻어냈다. 나는 한약 보따리를 싸들고 박적골로 보내졌다. 엄마는 오빠가 좋아하는 여자가 혹시 폐병이 나면 어쩌나 하는 숨은 걱정을 엉뚱하게 나에게다 발산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감기 한 번 안 알아봤을 리도 없거니와 배탈, 학질, 회빼 등 더 나쁜 병을 알았을 때도 결석 한 번을 제대로 못 해봤기 때문이다. 죽을 병이 들지 않은 바에야 학교를 결석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다. 세상에 나서 엑스레이를 찍어본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는 아무튼 옳다구나 하고 박적골로 갔다. 박적골의 봄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은 처음 알았다. 서울로 간 후 그 계절에 내려와 보는 게 처음이기 때문이었다. 그전에는 천방지축 어린 나이였고 이제는 한참 감수성이 피어날 15 소녀였다. 나는 동무 없이 혼자서 몽유병자처럼 산과 들을 누볐다. 올망졸망 어린 사촌 동생들을 거느리고 산나무를 억수로 많이 해온 적도 있었다. 박적골 여자들처럼 종댕이를 옆구리에 차고 다니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 그게 책가방보다 훨씬 나에게 어울렸다. 엄마가 아무리 했어도 나는 공부할 팔자가 아닌가 보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나에게 쏟은 엄마의 정성과 소망을
헛되게 하는 건 참 안 되었지만 나는 다시 학교에 갈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산골짜기에서 은방울꽃의 군생지를 발견했을 때는 그리움으로 가슴이 아렸다. 혼자서 산길을 헤매다가 나도 모르게 음습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었다. 서늘하면서도 달콤한, 진하면서도 고상한, 환각이 아닌가 싶게 비현실적인 향기에 이끌려서였다. 그늘진 평평한 골짜기에 그림으로만 본 은방울꽃이 쫙 깔려 있었다. 아니, 꽃이 깔려 있다기보다는 그 풍성하고 잘생긴 잎이 깔려 있다는 게 맞을 것이다. 바풀만한 크기의 작은 종이 조롱조롱 맺힌 것 같은 흰 꽃은 잎 사이에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앙큼하도록 농밀한 꿀샘을 가지고 있었다. 은방울꽃은 숙명의 교화였다. 가슴에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던 배지도 은방울꽃을 도안한 거였고, 교가도 은방울꽃의 수줍음과 향기를 찬양한 내용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하도 각박한 시대에 입학을 해서 그런지 살아있는 은방울꽃을 본 적은 없었다. 관념적으로 모호하게 미화됐던 은방울꽃의 실체를 발견한 날은 온종일 이상하게 우울하고 마음이 아팠다. 장차 이 세상은 어찌 될 것이며 나는 어찌 될 것인가. 내가 지금의 이 상태에 완벽한 기쁨을 느끼는 것은 이 상태가 영속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나는 막연하게지만 자연과 행복하게 일치된 것 같은 자신을 믿을 수 없는 마음이 생겼고, 나의 중요한 일부를 서울에 남겨놓고 온 것처럼 느꼈다. 우리와 거의 같은 시기에 개성으로 소개해온 작은 숙부도 며칠에 한 번씩은 박족골에 와서 지내다 갔다. 처음엔 우리가 남산동에 산 집에 같이 있다가 곧 새방을 얻어서 따로 냈다. 오빠는 원하던 여자와의 혼담이 정식으로 급진전이 돼 예식날을 받아놓고 있었다. 새 사람이 들어오는데 숙부네가 같이 있으면 거북할 것 같다고 미리 따로 난 것이었다. 야미 장수로 돈을 굴리는데 이골이 난 숙부라 집 같은 거 사는데 돈을 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숙부가 박적골에 올 때는 야미 장수를 한탕 하고 오는 길이라 기분이 매우 좋을 때였다. 나도 숙부가 오는 날이 가장 신났다. 그 시절의 보통 아이들이 아버지하고 친한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친했다. 요새 부녀간처럼 스스럼 없이 어리광도 부리고 귀여움도 받았다. 가끔 속으로 만약 작은 숙부에게도 아이가 생기면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생겨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은밀한 질투를 다 느낄 지경이었다. 그 숙부의 취미는 고기잡이였다. 낚시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물을 던져서 잡았는데 숙부가 광문을 열고 어깨에 그물을 매면 나는 을에 종댕이를 들고 신이 나서 따라 나섰다. 저수지까지는 십리가 넘었지만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그물을 던질 만한 웅덩이나 개울은 도처에 있었다. 숙부가 수면을 향해 그물을 힘차게 던지는 모습은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었다. 우리 고장말로 그런 그물을 괭이 그물이라고 했는데 공중에서 넓은 원을 그리면서 퍼지고 나서 수면을 덮치면서 무겁게 침몰해 갔다. 그물의 원주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무거운 추가 달려 있어서 덮친 수면 아래 물고기들을 쓸어 모으면서 숙부가 끈을 당기는 대로 오므라들었다. 조여진 그물 안에서 비늘을 번득이며 요동치는 물고기를 종댕이에 주워 담을 때면 심장이 터질 듯한 희열을 느꼈다. 가끔 재수 나쁘게 물속에 잠겨있던 나무등걸 같은 것에 그물이 걸려 숙부가 헤엄쳐 들어가 찢긴 그물을 가까스로 빼올 적도 있었지만 아주 가끔이긴 하지만 뱀장어가 잡힐 적도 있었다. 뱀장어란 놈은 여간 힘이 세지 않았다. 길길이 날뛰어 내가 종댕이에 간수하는 건 불가능했다. 한 번은 꽤 큰 뱀장어가 잡힌 적이 있는데 어찌나 무섭게 날뛰는지
숙부는 그놈을 바위에다 패대기 치고 돌로 머리를 짓이기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문자 그대로 사투였다. 뱀장어만 잡히면 숙부는 이건 내 몫이라고 하면서도 투망질을 그만두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살아있을 때 뼈를 바르고 소금을 뿌려 굽기 위해서였다. 날씨가 하루하루 더워오는데도 부엌에는 늘 불화로가 있었다. 그 위에다 석쇠를 얹고 뼈를 발라낸 뱀장어에다 굵은 소금만 훌훌 뿌려서 구워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 한창 기름이 올랐을 때의 뱀장어는 구워지면서도 맹렬한 불꽃을 일으켰다. 사촌들이 달려들어도 삼촌은 나만 먹이고 싶어 했다. 그때 나는 폐가 나빠 요양 중인 아이로 돼 있었으므로 나는 어려서부터 강단이 있단 소리는 들어왔어도 늘 기운이 좀 없는 편이어서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느낀 적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그해 봄부터 여름에 걸쳐서 박적골에서 보낼 때는 삶의 환희랄까? 내 몸에 싱그러운 물이 오르는 것 같은 건강에 기쁨을 만끽할 때였다. 하필 그럴 때 병자 취급을 당하는 기분은 묘했다. 그러나 다 나았다고 떨치고 일어날 마음은 없었다. 호수돈에 다시 가기가 싫었다. 나의 병자 취급은 어쩌면 엄마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몰랐다. 엄마는 나를 박적골로 요양만 보내놓고 오빠의 결혼 준비로 정신이 없었다. 외아들이 외며느리를 보는 일이니 경사 중의 경사라 힘났는 데까지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도 바빴겠지만 며느리감의 건강에 대한 석연치 않은 마음 때문에 더욱 경황이 없어 하곤 했다. 뭘 하려도 손이 얘가 뇌고 제가 뇌고 뭘 사러 가도 뭘 사러 나왔더라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근심만이 가득해지니 이러고도 이혼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숙모들한테 하소연하며 한숨 짓는 엄마를 보면 나도 막연히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히곤 했다. 숙모들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았다. 형님, 생각이 정 그러시면 지금이라도 작파를 하시지 그러세요? 아들 가진 쪽이 좋다는 게 뭐예요? 남자야 연애 좀 건 게 뭐가 흉이 된다고 그렇게 호락호락 승낙을 하시고 나서 내가 이 혼인 말려서 남의 딸 하나 망쳐놓는 거라면 내가 왜 처음부터 죽기 살기로 안 말렸겠나. 나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인데 보아하니 내 아들 먼저 잡게 생긴 걸 어쩌겠나. 다 가훈이지 뭐. 하필 그런 병추기가 있는 것도 가훈이지만 누가 아나 또 내 식구가 당할 재앙을 남의 식구가 대신 떼어줄지. 엄마의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쩜 우리 엄마가 저럴 수가 있을까. 자식 사랑의 잔혹한 이기심에 어안이 벙벙해지곤 했다. 나는 병원에서 처음 올케감을 보고 느낀 호감과 아련한 동경심을 그냥 간직하고 있었다. 말은 그렇게 해도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을지도 모른다. 엄마는 원래 자식이 좋아하는 것은 다 따라서 좋아하는 버릇이 있었으니까. 오빠가 고른 규수도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허약할지도 모른다는 한 가지 흠이 유난히 마음에 걸렸을 것이다. 엄마의 근심 때문에 나는 거의 잊혀진 채 받아놓은 날이 다가왔다. 어찌나 급하게들 볶아쳤는지 신부 쪽에서도 장롱을 목수한테 맞췄는데 그날까지 될지 말지 하니 며칠 늦게 보내더라도 양해해달라는 기별이 다 왔다. 서울에서 신식으로 예식을 올리고 다시 박적골에서 구식 혼례와 잔치를 하기로 했다. 사랑의 눈이 멀었다고나 할까. 오빠는 평소의 그답지 않게 신부를 한껏 화려하게 그리고 격식을 고루 갖추어 맞고 싶어 했다. 나는 요양 중이라는 핑계로 서울까지는 안 가고 시골에서 대대적인 잔치 준비를 하는 걸 구경만 했다. 1945년 초여름이었다. 해방을 두어 달 앞둔 어려운 시기였지만
개성에서 성적 잘하기로 이름난 머리 어멈을 불러다가 개성 지방의 전통적인 신부 차림을 재현했다. 화관을 쓴 올케 언니는 누구나 숨을 죽이도록 아름다웠다. 피부가 창백한 듯하면서도 볼과 입술에 장밋빛 혈색이 돌아 화관의 화려함을 모색하게 했다. 오빠는 의기양양해서 입을 다물 줄을 몰랐다. 하객에게는 신부가 자랑스럽고 신부와 후행에게는 개성 풍습이 자랑스러웠을 것이다. 나는 그때 화관을 쓴 올케 언니에게서 받은 황홀한 인상을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있다가 훗날 미망을 쓸 때 여주인공 혼례 장면에서 울고 먹은 바가 있다. 혼례를 치르고 시내까지 다녀온 신혼부부는 남산동 집에 정착했다. 올케는 정말 옷 보따리만 가져오고 장도 못 가져왔다. 운송 등 재반 사정이 극도로 어려운 때였다. 세상이야 어찌 됐든지 간에 오빠와 올케는 신혼 재미에 푹 빠져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엄마는 아직도 새 며느리 건강이 못 믿어워 될 수 있으면 편하게 해주려고 남산동 집보다는 박적골에 더 많이 와 있었다. 그런 어느 날이었을 것이다. 내 기억 속에 유난히 길고 화평스러운 여름날이 떠오른다. 할머니는 어디 가셨는지 안 보이고 엄마와 두 숙모가 모처럼 박적골 집에 다 모여 있었다. 점심으로는 메밀로 칼싹두기를 해먹고 난 후였다. 삼동서가 주거니 받거니 그릇을 만들고 있었다. 큰 함지박만한 것도 있고 작은 반병두리만한 것도 있었다. 그때 우리 시골에선 종이로 그릇 만드는 게 크게 유행했다. 책이건 창호지 뜯은 거건 한지로 된 거면 무엇이든지 재료가 되었다. 맹물에 오래 담가 놓는 건지 양잿물 같은 걸 섞은 물에 담가 놓는 건지 아무튼 헌 한지가 하얗게 될 때까지 담가 놓았다가 꼭 짜서 걸쭉하게 쓴 풀물과 함께 절구에다 잘 찌은 게 재료였다. 그렇게 찌어서 찰흙처럼 찐득찐득해진 걸 집에 있는 큰 함지박이나 작은 동고리짝 같은 기존의 그릇 위에 적당한 두께로 입히기도 하고 혹은 본 없이 손으로 자유롭게 빚기도 해서 말리면 그릇 모양이 된다. 거기다가 치자물을 들이고 콩땜을 해서 잘 기를 들이면 견고하고도 미려한 그릇이 된다. 솜씨에 따라서는 깜짝 놀랄 만큼 기발하고도 쓸모있는 그릇이 나오기도 했다. 서로 솜씨 자랑을 하면서 마른 곡식이나 씨앗, 당정 등을 넣어두는데 유용하게 썼다. 그걸 본 시골집의 큰 숙모가 옳았구나 하고 사랑 골방 속에 있는 할아버지 서책을 다 꺼내다가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할아버지가 골방 하나 가득 남기신 고서 때문에 우리는 마을에서 제일 많은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그릇 부자가 된 셈이었다. 그걸 부러워하는 마을 사람들에겐 덜어 나누어 주기도 해가며 삼동서가 그릇을 만드는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흡족하고도 행복해 보였다. 눈썰미가 있는 작은 숙부는 끌자국이 그냥 남아있는 큰 함지박 속에다 그 재료를 알맞게 두께로 발라갔다. 아마 그 투박한 끌 자국이 그대로 올마붙기를 바라고 하는 일일 터였다. 큰 숙모는 작은 동고리짝 겉에다가 그 종이풀을 입혔다. 엄마는 아무런 본 없이 그냥 만들려다가 자꾸 실패를 하면서 주로 입담으로 한 몫을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책을 그 지경을 만들었으니 주로 할아버지 얘기였다. 거의 험담이었지만 충분히 애정이 어린 거여서 듣기 싫진 않았다. 날도 새기 전 꼭두 새벽에 어멈한 큰 기침과 남학신 소리를 내면서 안뜰로 들어서실 때 자지러지게 놀란 새색식적 얘기며 며느리 귀해한답시고 상에 고깃국이 오르는 날은 수염이 빠졌던 고깃국을 조금 남겨
상머리에서 시중 들던 며느리에게 얼른 마시라고 독촉할 적에 안 마실 수도 없었던 얘기가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말끝마다 허리를 잡고 웃느라 그릇 만드는 건 건성이었다. 괜히 조마조마하던 오빠의 결혼을 잘 치른 후의 안도감과 허탈감, 그리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이 불안한 시국을 의식 안 할 수 없는 감질나는 평화로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반평생의 며느리 노릇을 짓누르던 권위주의로부터의 당돌하고도 상쾌한 해방감 때문이었을까? 나는 다만 구경꾼에 불과했건만도 그 장면은 언제 떠올려도 선명하고도 정겹다. 먼 훗날 신문 같은 데에 시골 선비집에서 귀중한 자료가 될 만한 고서나 국보적 가치가 있는 문헌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나면 엄마는 그때 우리가 참 무지막지한 짓을 했지 하면서 개면쩍게 웃곤 했다. 할아버지 책 중에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었지 않나 하는 후회의 뜻이겠으나 나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아버지의 장서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문헌의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그때 며느리들이 누린 해방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했다고 생각한다.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미소가 지어지는 것은 그들이 내 눈에 어린애처럼 자유롭고 귀여워 보였기 때문이다. 나이 든 사람이 티없는 귀여움으로 인상에 남기는 쉽지 않다. 고서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릇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엄마와 숙모들이 요새 말로 스트레스를 풀고 나서 맛본 건강한 즐거움은 죽는 날까지 그분들의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건 박적골 집의 마지막 평화였다. 엄마는 개성으로 오빠 내외가 사는 걸 가보고 오면 근심스러운 듯이 말하곤 했다. 사돈집에선 여태 세간도 안 보내면서 웬 보약은 그렇게 자꾸 지어 보내는지 신접 살림집에서 한약 냄새가 떠날 날이 없으니 형님은 시어머니 노릇도 참 별나게도 하세요. 오랜만에 가셨으면 편안하게 앉아서 효도나 받을 것이지 웬 냄새는 그리 맡고 다니셨을까? 숙모들은 이렇게 엄마의 신경 과민 탓으로 돌렸지만 나는 엄마 눈을 못 속이는 무엇인가가 올케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막연히 느끼고 있었다. 무더운 여름방학 중이었다. 나는 너무 건강했기 때문에 여름방학이 끝나면 도저히 학교에 안 가겠다고 할 면목이 없을 것 같아 초조했다. 내 나름대로 뭔가 중대한 결단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았다. 그러나 개학하기 전에 일본이 망하고 우리는 해방이 되었다. 박적골에 일본이 망한 사실이 알려진 건 8월 15일보다 사나흘 후였다. 16일 날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면사무소에 출근한 숙부가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집에 안 들어오긴 했지만 그건 늘 있는 일이었다. 그때 숙부는 면 소재지 가까이에 소실을 두고 있다는 소문이었지만 숙부는 극구 부인했고 면의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 하급 관청이 정신없이 들볶일 때였으므로 숙부 말도 그럴싸했고 무엇보다도 그런 문제라면 가장 민감해야 할 숙모가 태평이었으므로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다.